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잠곡 김옥전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 잠곡 전생의 대동법을 알게 돼서 상당히 놀랐어요. 조선에 이런 정치가가 있었나라고 하는 좀 감동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원 시절부터 이 대동법을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이 대동법은 사실 죽은 법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이제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곡 김옥 선생은 그 김효사화 때 이제 세상 떠난 그 김식 선생이라고 있어요. 예, 그분의 4대손인데 그 이후로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경기도 가평 잠곡이라는 곳에서 호 자체가 그분이 이제 계시던 건데, 거기에서 숯장사를 해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저다가 파는 그런 일을 했었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을 잘 알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처지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대동법 시행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모든 정치혁명을 걸었던 그런 이제 정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세법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세금 신고하려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세무사에게 맡겨가지고 그렇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거의 세법은 전통적으로 동양 유학 사상의 세법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요 세 가지예요. 이 조용조, 그 조는 그 농지세, 토지세, 요게 약 한 뭐 초철의 10분의 1 정도를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은 그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산성 같은 데 가보시면은 산성을 다 누가 쌓겠어요?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쌓는 건데, 백성들은 무조건 동원하는 게 아니라 경국대전에 보면 농한기에 1년에 6일까지 백성을 이제 동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들이 우리는 지금 그 일제 식민사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조선은 다 나쁘고 착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경국대전에 어떻게까지 규정되어 있냐면은 이제 용을 살려고 노동력을 제공하러 산성을 짜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와서 쌓게 되면 오가는 시간이 다 걸리잖아요. 그 시간은 다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일이 넘으면은 그 다음 해 걸 갖다 소급해서 적용해가지고 그 한 해에 12일을 동원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역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옛날 사람들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그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노력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조라는 것인데요. 조는 이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임금님에게 진상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은 뭐 2,000원 임금님에게 뭐 진상하던 쌀이다, 어디는 뭐다, 막 그런 이야기하죠. 그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내는 백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괴로운 겁니다. 처음에 이 개념은 조라는 거는 백성들이 자기 지역에서 좋은 물건을 임금님에게 바친다는 그런 아주 소박한 개념에서 시작했는데, 이 조가 이제 공납이라고 해가지고 공물이라고 하죠. 공납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제 세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 형평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는 거죠. 재산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덜 내거나 안 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조선의 공납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마을 단위로 부과해요, 세금을. 그러니까 인구가 1,000호, 1,000가구인 마을과 3,000가구인 마을이 마을 단위로 부과하면은 인구가 적은 마을이 손해겠죠. 그리고 그 세금을 가지고 또 가호 단위로, 집안 단위로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그야말로 뭐 옛날엔 땅 재는 그 넓이를 갖다 결이라고 했는데, 한 결, 두 결. 보통 이제 한 결이 가장 좋은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종 때 연분육동법이다 뭐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 해에
풍년과 흉년을 매겨가지고 그 한 해가 아주 풍년이면 세금을 좀 많이 매기고 그다음에 흉년이면은 세금을 좀 적게 매기고 하는 그런 다 상당히 합리적이었어요. 제도 자체는. 근데 항상 중간에 이제 뭐 아전이라든지 사또들의 이제 그 농간이 개재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또 이 논밭도 그 논밭은 그 소초를 가지고 한 논에서 나온 소초를 가지고 결을 따지는데 이게 보통 9개로 따진다 그러면 가장 위인 상상산 같은 경우는 지금 평수로 약 3,000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결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땅을 가진 집안과 우리 속담에 송곳고들 땅 한 평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송곳고들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집안이 똑같이 세금 부과되든지 아니면은 뭐 부호들은 관하고 잘 이제 그 결탁이 되니까 오히려 부호들은 세금에서 면제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이 공납의 문제였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그 도망가면 그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가족에게 씌우죠. 그럼 그걸 갖다 족징이라고 하죠. 제가 도망가면 가족에게 씌우니까 도망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가족이 다 도망가겠죠? 그럼 그 세금 어떻게 하냐? 그 이웃에게 씌우죠. 그걸 갖다 인징이라 그래요. 이웃 인자 써가지고. 그 옆집이 도망갔으면 자기한테 씌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옆집 도망갔으면 자기도 도망가죠? 그럼 그 세금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마을에 씌우는 거예요. 그걸 갖다 동징, 우리가 마을 동자 써갖고 동징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 마을이 전부 다 도망가가지고 텅 비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임진왜란 조금 전까지 보면은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크게 이제 이 문제 공납의 문제하고 군역의 문제, 이제 병역의 문제죠. 요즘도 우리가 뭐 고민해 볼 게 예를 들어서 뭐 BTS가 그 뭐 빌보드 차트에서 뭐 1위를 했다. 그러면 그걸 툭 하면 나오는 게 군대 면제해 줘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발상이 뭐냐면 군역이 천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역이. 그래서 조선이 약화된 게 정도전이 처음에 조선의 개국 프로그램을 짤 때는 심지어 왕자들도 다 군역을 졌어요. 물론 이제 병으로 가는 건 아닌데 왕자, 양반 누구 할 거 없이 전부 다 군역의 의무를 졌는데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양반들은 빠지고 그래서 중종 무렵에 군적 수포제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직접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이 포를 갖다가 2필씩 납부하는 건데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양반들은 면제 그러고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군역의 문제하고 이 공납의 문제 때문에 대거 도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 공납의 문제는 군역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양반들도 다 군대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한국이 이 과거를 생각할 때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 분들 중에 과거에 양반 집안 아닌 사람 찾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선의 양반 숫자가 아주 대도시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까지 진짜 양반은 한 5%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경장, 갑오개혁 때 이제 성 없던 사람들도 성을 갖게 하니까 대부분 자기 주인의 성을 많이 갖게 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다 늘어나가지고 다 양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양반은 군역을 안 내고 또 이 세금 공납 같은 경우 양반이 오히려 허란 세금을 내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중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군역은 양반도 군대 가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납의 문제는 이 마을 단위, 가호 단위로 집집마다 부과하지 말고 농지 면적을 가지고 부과하자라고 하는 게 해결책이죠. 이거는 조광조도 제기했고 이 율곡이 선생도 그걸 갖다 이제 대공수미법 이렇게 하는 건데요. 대공 공납을 대신해 가지고 수미
쌀을 걷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면적을 단위로 삼아 가지고 농지 면적 1결당 얼마씩 쌀로 통일해서 받자. 그러면 땅이 뭐 1000결 있는 부호는 1000결만큼의 세금을 내면 되고, 땅이 한 평도 없으면 안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율곡이가 이걸 주장했는데 안 됐죠. 왜냐, 다 땅 가진 사람들이 다 양반이잖아요. 지금같이 국민들이 뭐 대통령을 뽑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뽑고, 뭐 도지사, 뭐 다 시의원 다 뽑아도 그래도 일이라는 게, 세상 일이라는 게 굴러가는 거 보면 대부분 힘 있는 사람 위주로 굴러가게 돼 있는데, 이 조선의 조정회의 열리면은 다 양반 출신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자신들이 대토지 소유자들이니까. 그런데 그 임진왜란이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이 신립 장군이, 삼도 총사령관인 신립 장군이 그 조령 전투에, 탄금대 전투에 들어간 군사가 다 끌어모은 게 8,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장부상으로 힘만 있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공납 때문에 백성들 다 도망가니까 이 소해 유성룡이 그 당시 영의정 겸 도채찰사로 있었는데, 이 도채찰사가 뭐냐면 조선의 특이한 제도예요. 이 조선의 무관은 2품까지밖에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관이 그 무관을 위에서 이 무관을 그 지휘하게 돼 있는 제도인데, 그래서 영의정 겸 도채찰사 자격으로 장미법을 제정을 합니다. 장미법이 그 율곡이가 말한 대공수미법 그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 단위로 쌀로 통일해서 세금을 걷자라고 하는 건데, 결국 소해 유성룡이 이제 이 군역을 개정해가지고 양반들도 다 군대 가게 하고, 그다음에 장미법을 그 제정해가지고 양반 부호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매기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면제해줬다가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유성룡이 실각되고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장미법 한번 시행했다가 폐지하니까 백성들 원성이 대단히 심하죠. 그러니까 이때 그 광해군 주기년에 오리이원익 선생은 또 이 안산 이쪽 출신이죠. 그래서 오리이원익 선생이 그 영의정에 제수되면서 그다음에 이 대동법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조건으로 걸다시피 해가지고 그 경기도에 먼저 시범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실시하려고 하니까 아주 반대가 극심하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시범 실시하는데, 그래서 그 법을, 대동법을 다른 말로 이 선회법이라 그래요. 은혜를 베풀 선자죠. 은혜를 베푸는 법. 그래서 중앙에는 선회청, 그 청의 이름 자체가 그 은혜를 베푸는 청, 그리고 각 지방에는 대동청을 둬가지고 각 지방에서 이제 나중에 공무를 걷게 되면 그 거둔 거에 일부는 지방에서 쓰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올리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광해군 주기년에 그 남인 그 재상인 오리이원익 그 선생이 그 경기도에 시범 실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오리이원익은 지금 좀 특이한 인물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나중에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지금 인조반정의 시스템이 아직도 굴러오고 있어야 하고, 근데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백성들이 하룻밤 사이에 왕이 바뀌었다는데, 쫓겨났다는데 하면서 아주 동요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조반정은 율곡이의 제자인 서인들이 일으킨 건데, 이 서인들이 그 명망이 있는 오리이원익 선생을 영의정으로 영입을 하면서, 그래서 오리이원익 선생이 도성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비로소 안정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명망이 있던 분이죠. 그래서 이 오리이원익 선생이 그 임진왜란 이후에도, 그 인조반정 이후에도 영의정으로 뭐 있었습니다만,
그 이 대동법을 확대하지는 못했죠. 이때 이제 대동법 확대에 모든 정치 인생을 건 인물이 바로 이제 잠곡 김육 선생인데요. 이 잠곡 김육 선생은 효종 임금이 즉위해가지고 그 우의정에 제수하니까 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례적인 사양인 줄 알고 다시 제수하죠. 그러니까 또 사양해요. 근데 3번 사양하면은 이건 진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제수하니까 잠곡 김육 선생이 그 수락을 하면서 조건을 내거는 게 신을 쓰시려면은 이 대동법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게 효종실록에 나오는 그 이제 효종실록 주기년 5월에 그 잠곡 김육 선생이 이제 그 우의정 제수를 신 같은 사람을 쓰려면은 나는 나가면 이거밖에 할 일이 없다라고 해가면서 말한 겁니다. 요게 왕자의 정사는 그러니까 임금의 정사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할 일이 없으니 백성이 편안한 연후에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의 별난이 오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이 부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군이 재변을 만나면 두려워하며 몸을 기울여 수성하는데 여기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고 오직 백성을 보호하는 정사를 행하여 그들의 삶을 편안케 해주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상당히 와닿지 않습니까? 임금의 정사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옛날에는 천인가몽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늘이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1000명을 내려서 임금을 만들어 주죠. 그런데 그 임금이 정치를 못하면 하늘에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재앙이 내리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거나 뭐 벼락이 치거나 그다음에 가뭄이 들거나 하면은 이건 임금이나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천인, 하늘과 사람, 천인가몽설,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감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가뭄이 들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하면은 임금이나 주요 정치가들이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때로는 이때 이 임금이 신하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의 정치가 무엇인지 곧바로 지적하는 상소를 올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구언이라고 하는데 말을 구한다는 거죠. 구언의 교주를 내립니다. 내가 나름대로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잘못된 게 있을지 모르니까 나의 잘못이 뭔지 지적해달라. 그래서 임금의 구언에 응해서 쓴 상소를 응지상소라고 하는데 응지상소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어도 처벌하지 않는 게 관례예요. 그 옛날 그 선비들이 만든 시스템이 비록 직접 투표만 안 했다 뿐이지 지금보다 크게 뒤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곡 김육이 대동법 시행을 주장하니까 같은 서인 내에서 이거를 대동법을 확대 실시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를 두고 당이 서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동법 시행에 그 찬성하는 그 대동법 확대에 찬성하는 당이 이 한당이 되고 그 잠곡 김육과 이 포저 조익 선생 이 두 분이 이제 중심이죠. 이쪽이 이제 한당이 되고 그 다음에 대동법을 반대한 그 송시열과 그 스승 김집 이 사람들이 산당 이분들은 주로 그 회덕 뭐 그런 이제 산고 살림이라고 불렸는데 주로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거주하면서 공부하면서 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산당이라고 불렸고 이제 잠곡 김육 선생이 한강 근처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당이라고 불렸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동교동계다 상도동계다 뭐 그랬잖아요. 청구동계다 그걸 갖다가 뭐 정근대적이라 그러는데 뭐 그쪽 중심으로 모였던 것처럼 이 시절도 그래서 서인들이 이 대동법 시행을 둘러싸고 이 분당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옛날 정당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정당들보다 지금 한국에 있는 정당들보다 이념 지향이 훨씬 더 뚜렷했어요. 여기에 또 이제
남인과 서인이 기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인 중에서는 청남이 있고 남인 중에 청남이 있고 탕남이 있는데 남인 중에서 청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지금 상당히 왼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당들 볼 때 일본인들이 매일 뭐 당파 싸움하다 망했다라고 어쩌고 하는데 당파 싸움하다 망한 게 아니라 당파 싸움이 끝나면서 망한 거예요. 이 당파 싸움을 하다가 이 당파가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이 모든 당을 다 싹쓸이하면서 그러면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 조선이 상당히 이 정당 정치가 일찍 발달했던 나라죠. 이것도 보면 우리가 매번 뭐 그 영국의 뭐 토리당이니 휘구당이니 맨날 그것만 가르치지 이런 걸로 이런 정책을 두고 조선시대 때 이미 당이 갈라지고 분당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대동법 시행을 둘러싸고 서인이 이제 둘로 나뉘는데 이 김욕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경기도에 실시했고 그다음에 계속 확대 주장하는데 이 남쪽을 해야 되는데 남쪽은 지주들이 많으니까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주들이 가장 적은 도가 어디입니까? 강원도죠. 그러니까 강원도까지 실시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양호, 그러니까 충청도와 전라도에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종에게 잠곡 김욕 선생이 대동법을 양호, 충청 전라지방에서 시행하면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신이 이 일에 급급한 것은 이 일은 주기하신 초기에 시행해야지. 요즘도 그러잖아요. 주기 초에 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흉년이 들면 또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운이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이는 하늘이 편리함을 빌려준 것입니다. 명년의 역자는 겨울 전에 의논에 정하여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이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종임금이 즉위한 초기에 신정을 베푸는데 그 신정을 바로 대동법을 확대하는 걸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 이전부터 그 효종 즉위하기 이전에도 그 잠곡 선생은 이제 충청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바로 충청도에 대동법을 확대해야 됩니다라고 또 상소를 올렸어요. 대동법은 실로 백성을 구제하는데 절실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미 시행하였으니 본도 충청도에 시행하기 어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시행하면 백성 한 사람도 괴롭히지 않고 번거롭게 호령도 하지 않으며 면포 한 필과 쌀 2말 이외에 다시 징수하는 명목도 없을 것이니 지금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충청도에 그 확대 실시할 거를 주장했는데 아주 양반 토지를 많이 가진 양반 사대부들의 이제 반대가 극심해 가지고 이때는 못하다가 이제 김욕은 틈만 나면은 이 대동법을 실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소는 옛날에는 이 정승쯤 여기만 벼슬아치는 세상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기력을 짜가지고 임금에게 그 마지막 유서 비슷한 상소를 올려요. 그걸 갖다 유차, 그러니까 이 차자는 약식 상소인데 지금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정식 상소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력으로 약식 상소문을 올리는 거를 그 유차, 그 유언으로 올리는 차자다. 그래서 유차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잠곡 김욕 선생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상소를 임금에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신의 병이 날로 더욱 깊어지기만 하니 실낫 같은 목숨이 언제 끊어지겠습니까? 다시는 천안, 그러니까 임금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궁궐을 바라보니 비오듯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의 일은 본론은 이 얘기예요.
마지막 목숨을 걸고 죽기 직전에 뛰는 장소가 호남의 일, 이게 바로 호남의 대동법을 시행하는 일. 실은 이미 서필원을 추찰하여 맡겼는데 신이 만일 갑자기 죽게 되면 하루아침에 돕는 자가 없어 일이 중도에서 폐지될까 염려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회의 열어봐야 전부 다 자기 자신들이 대부분 다 이 대토지 소유자들이거나 양반들이거나 다 그러니까 이 김육 자신이 세상 떠나면 서필원을 누가 돕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은하고 떠날 때 전하께서는 힘쓰도록 격려하여 보내시어 신이 뜻한 대로 마치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신이 아뢰고 싶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만 병이 위급하고 정신이 어지러워 대략 10,000,000만 말씀드렸습니다. 황송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상소까지도 이렇게 대동법을 시행해야 된다 호소에 라고 하니까 사실 그 조선이란 나라가 500여 년 유지되는 거는 저런 잠곡 같은 분이 그 용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저런 정성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반란 같은 게 되도록 조선 같은 데서 잘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이제 이 정성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육 대동균역 만세 불망비를 세웠는데요. 이게 경기도 평택에 있는 거죠. 그런데 현종 뭐 8년, 9년, 10년 이 무렵에 그 김육이 세상 떠나고 나중에 그 효종 임금 다음에 현종 임금이잖아요. 그때 현종 뭐 그 9년, 10년 이 무렵에 9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몰아닥쳐요. 여러분 9가지 재앙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있겠나. 일단 가뭄 기본으로 있고 가물다가 비 오면 엄청 홍수가 오고 그다음에 이 곡식을 뜯어먹는 이 해충들이 있죠. 해충들이 일고 전염병이 돌고 뭐하고 해가지고 9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는데 이걸 이제 경신대참변이라고 하는데요. 신의 년하고 뭐 이제 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때가 지구가 이쪽이 약간 이 소빙하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재앙이 밀어 닥쳐가지고 그야말로 사방에 뭐 굶어 죽은 시체가 너부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때인데 그때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대재앙을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동법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이제 실록에 나올 정도로 이 대동법이 끼친 영향은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동법 시행은 임진왜란 때 서유성룡이 장미법이란 이름으로 잠시 시행했다가 유성룡이 실각되면서 폐지가 됐다가 그다음에 광해군 주기년에 오리유원익이 경기도에 이제 시범 실시해서 그다음에 강원도로 확대됐다가 그다음에 잠곡김육이 계속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숙종 무렵에 가면은 약 100년 만에 전국적으로 이제 대동법이 실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혁 정책이 대동법이란 이제 백성들에겐 이롭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개혁 정치를 펼치는 것이 10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혁이란 건 이 잠곡 김육전쟁 같이 김육하면은 대동법의 경세가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이 잠곡 김육전쟁 같이 아주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성애를 걸었던 이제 이런 정치가가 있었기 때문에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임금에게 올린 상소에서도 이 대동법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이 대동법 시행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이제 정승이자 정치가가 이제 잠곡 김육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육전생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나 지금 뭐 여기에는 빠졌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으면은 뭐 그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농지 면적 단위로 쌀을 통일해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전국에서 엄청난 쌀이 모였을 텐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이렇게 되는지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쌀을 예를 들어 이제 그 한강을 통해서 쌀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게 지금 서울 광흥창 그 광흥창이 바로 국가 창고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록을 보면은 명나라 사신이 왔는데 이 사람이 풍수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 광흥창 지나더니 아니 여기가 돈이 엄청 모이는 자리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그래서 국가 창고가 있습니다라 그랬더니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 풍수라는 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나름의 산세를 다 연구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국가 창고에서 싸는 그 쌀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비축미가 있어요. 그 비축미 뭐냐면 이 굴량미, 전쟁 났을 때 대비하는 굴량미를 비축하고 나머지는 그거 가지고 녹봉, 이제 벼슬아치들 이제 이제 봉급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흉년 나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가난한 백성들 구휼하고 구제하고 뭐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근데 조선이 상당히 이 뭐냐면 조선은 상당히 짜임새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조 임금이 자기가 이제 규장각 사검서라고 규장각에 그 중인들 그 서자들을 갖다가 이제 검사관으로 특채하려고 하는데 자리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겨우 이제 정조 임금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자리 4개를 만들어서 규장각 이제 서자들 뭐 유독공, 서리수 뭐 하는 지금 다 꽤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들을 갖다 채용한 것처럼 상당히 규모 있게 이게 그 짜임새를 다 짰고요.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거나 뭐 하면은 일단 임금부터 이제 감선이란 걸 하죠. 이제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임금이 줄이는데 신하가 또 안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흉년이 들어도 국가 재정이 이제 파탄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이제 정착되기까지에 많은 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그 잠고 김육이라는 개인적인 사람의 어떤 대동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불굴의 의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대동법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개인적인 어떤 노력 이외에도 사회적인 어떠한 측면에서 뭔가 그런 대동법이 정착되기 위한 어떤 동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요.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배경하에서 대동법이 잘 정착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동법을 시행해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편해졌다. 여기서 끝나도 좋은 거지만 거기에서 한참 더 나가죠. 뭐냐면 국가에서다 현물로 받아들이던 걸 갖다가 다 끊고 물론 이제 일부 특산품 받는 뭐 그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 받는 걸 다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중에서 사용하는 특산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궁중뿐만 아니라 각 관아에 다 이제 그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오면은 각 관아에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건데 그게 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끊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쌀로 통일해서 쌀이나 배로 통일해서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서 이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인이라는 이 신분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공인들은 뭐냐면 이 물건을 사가지고 납품하는 게 관청에다가. 근데 이 공인에 선정되면은 상당히 특혜죠. 때로는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납품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인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공인들이 나중에는 이 수공업자들을 자기가 직접 이제 거느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서구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상업자본주의의 초기 형태가 이 공인들로부터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동법을 시행하니까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그 전에 현물로 받던 걸 갖다가 쌀로 통일해서 받으니까 그 현물이 필요한 걸 갖다가 이제 사서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공인들인데 이 공인들은
꽤 큰 공인들은 이제 수공업자들을 직접 이제 관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업자본주의의 그 원초적 형태가 이 조선 후기에 이 대동법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식민사학이 만든 것 중에 이제 한국사 정체성론, 한국은 역사나 사회가 다 정체돼 가지고 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만 뭐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로 만들어냈는데 이 대동법과 공인이야말로 이 조선 사회 내부에서도 이렇게 자본주의로 향하는 그런 이제 사회 발전으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중요한 사례죠. 대동법 보면 아마 일반 뭐 양반이 아닌 분들은 많이 찬성했을 것 같은데 양반이 반대하니까 아까 김미옥 선생님께서 유언까지 가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데요. 혹시 뭐 양반들이 그때 대외적으로 반대했던 명분이나 사유 이런 게 뭐가 있었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공납의 폐단을 해소해야 됩니다. 막 이야기해요. 그 공납의 폐단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동법을 실시하자. 그러니까 이제 막 반대하고 나오는 거죠. 이 송시열과 그 스승인 김집이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유원익 선생하고 이 잠곡 김육 선생이 아주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이제 대동법을 이제 실시하게 되죠. 하니까 이제 효종이 물어봅니다. 그 처음에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면 대동법을 시행하면은 부호들이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소민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동법을 시행하면 부자들이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불평합니다라고 해서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 효종이 물어봐요. 대동법 시행해 보니까 어떠냐라고 하니까 모두 다 편리하다고 하니 좋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호들이 반대하고 할 때 효종이 또 물어보죠. 그 부호들과 소민들의 그 중에서 누가 더 절실한가라고 하니까 소민들이 더 절실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임금과 그런 소수 벼슬아치들이 소수의 개혁 정치가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확대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이 양반 사대부들 사고방식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 하늘이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이 양반과 이걸 갖다가. 그래서 심지어 서해유성룡 선생이 그 나중에 실각될 때 남이공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리는데 상소 내용이 뭐냐면 저 유성룡이 국정을 맡은 6, 7년 동안에 그다음에 천한 쌍놈들을 등용했고 양반들도 군대 끌고 가고 장미법을 시행했고 막 이런 걸로 이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거죠. 하늘이 원래 귀한 사람은 귀하게 하고 천인들은 천하게 한 건데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해서 유성룡을 쫓아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분제론, 이게 하늘이 원래 양반과 쌍놈을 나누어서 냈다라는 이제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건데요. 이 부분도 사실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는 이 신분제, 사회 신분을 평등하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경제적 평등을 웬만큼 기하는 건데요. 조선이 처음에 개국할 때 이제 정도전이 조준과 함께 이 과전법을 시행하잖아요. 이제 과전법 시행할 때 보면은 우리가 1388년에 유아르 해군을 단행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년 있다가 전국의 토지문서를 다 끌어모아요. 공사의 토지문서를 다 끌어모은 다음에 개경의 수창궁 앞에서 불을 질러요. 그 토지문서를. 그래서 그 불이 사나흘 동안 꺼지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서를 갖다가 다 불살라 버리고 그러고 이제 과전법을 시행하니까 그래서 과전법은 처음에 정도전하고 태조 이성계가 처음에 구상했던 과전법은 모든 백성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돈 버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남자는 군대 가야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당연한 건가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북이
이 선비족이 세운 선비족은 이제 고구려하고 같은 족속인데요. 그 선비족이 세운 북위에서 균전제라는 걸 실시하는데 균전제 뭐냐면 땅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그 대가로 세금을 받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정도전과 태조위성계도 그런 땅을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반대가 극심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도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조 고려 말기의 토지제도에 비해서는 어찌 만배나 낫지 않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과전법을 시행하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는 거는 경제적 불평등이 격심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그 군대가 있고 뭐 있고 하여튼 소용 없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이제 고려가 사실은 상당히 좋은 나라였는데 고려가 중간에 원나라 지배를 받고 이러면서 소수 이제 부원배들이 땅을 갖다 독차지하고 고려가 지금으로 보면은 고려의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었냐면 다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땅을 부인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재가를 하면 시집을 가면 그러면 50%는 다시 관에 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고려가 그런 식의 한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게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그게 이제 그 원나라 그 무신 정권 이후에 이제 원나라가 지배하고 그러면서 원나라를 등에업은 반민족 세력들이 득세해갖고 남의 땅을 뺏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고려사 식화지에 보면은 어떤 한 집안이 가진 땅이 산천을 경계로 삼고 어느 산에서 어느 강까지는 한 집안 거예요. 그리고 한 집안이 가진 토지 면적이 2,000결, 3,000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땅이 1결이 3,000평이라 그랬죠. 그 2,000결, 3,000결 하면은 얼마큼 되는 거고 수백만 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을 찌르는 거고 그래서 정도전이 이성계 만나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바로 이 토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왕이 됩니다. 라고 해갖고 정도전에 머리를 채용해갖고 했는데 정도전은 토지 문제만 해결했고 이 신분제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조선의 신분제 뭐냐면 결국 그 노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노비 중에서도 부모의 신분이 다를 경우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첩을 그 양인 같은 경우 둘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 어머니가 노비면은 자식도 다 이제 노비가 되는 게 법인데 이걸 갖다가 이 종모법이라 그래요. 어머니를 따른다. 부모의 신분이 다를 경우에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게 종모법인데 이걸 갖다가 태종임금이 종부법으로 바꾸려고 하죠. 결국 종부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는 노비를 없애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태종 이방원의 측군 중에 측군인 유숙본은 1, 2차 왕자연한테 전부 다 활 들고 싸웠던 인물인데 유숙본이 격렬하게 반대하는데도 그 태종이 물리치고 종부법으로 개혁했는데요. 그때 직접 자기가 유놈을 직접 줘요, 태종 위에. 그러니까 태종도 사실 이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가 이제 어쨌든 뭐 저 같은 사람이 태종의 개혁성이 상당히 있다. 자기 처남 죽이고 하는 그런 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가혹한 거지만 자기 사적인 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나 세종 때 왕권이 아주 강했던 거는 태종이 공신들을 다 숙청한 뒤로 깨끗한 조정을 물려줬기 때문에 세종은 아무도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 없는 데서 국정을 시행해 나갈 수 있었던 건데요. 태종이 종부법을 시행하면서 유놈을 자기가 직접 내리는데 그 유놈의 첫마디가 뭐냐면 하늘이 인간을 낼 때는 본래 귀천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인간을 낼 때는 원래 귀인, 쌍놈 구별이 없었다. 근데 우리는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모법을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신분론자인데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늘과 땅, 그 남편은 남자는 하늘이라 그러고 여자는 땅이라 그러면서 왜 이 문제는 그 엄마를 따르냐 이거예요. 자기는 논리가 맞으려면 이 문제를 아버지를 따라야지. 그러니까 이게 태종이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나는 신분이 다른 이 사이에서 난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가지고 양인으로 자유민으로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선이 사실 태종이 종부법으로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태조의 성계가 과잠법을 시행하고 태종이 종부법을 종부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아주 완전에 가까운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세종이 왕이 되니까 이제 세종은 기본적으로 애민군주인데 문제는 양반 사대부들의 이익과 일반 상민들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누구 편을 드느냐. 그러니까 태종은 이때 항상 일반 상민들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종은 이 경우에 거의 어김없이 양반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임금되니까 왕이 되니까 이 양반들이 계속 이 종부법을 종모법으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하죠. 근데 주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 천한 것들은 천한 여자들은 몸도 막 굴려가지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자식이 누군지 뭐 누가 아버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랬다는 운동하는 이제 그 말 같지도 않은 논리 가지고 막 이제 종모법으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거기 이제 선두에 섰던 인물들이 허조라는 인물하고 맹사성 같은 인물들, 우리가 맹사성 같은 경우 상당히 뭐 훌륭한 재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이제 잘못된 임금이죠. 잘못된 이제 그 배설아치였죠. 그래서 세종이 그 양반 사대부들의 로비를 못 이기고 이 종모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가 엄청 나중에 문제 많은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그냥 도망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성을 져놓고 신립이 탄금돼서 패전했다 그러니까 선조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개경까지 도망가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개경에 한번 결전해야 됩니다 막 하니까 선조가 그 말 다 듣고 있다가 야 평양까지 얼마나 남았냐, 싸울 생각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이 적병 중에 반이 우리 백성이라는데 사실이냐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노비 신분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노비고 물건처럼 팔려 다니는 노비고 여러분 자식도 다 물건처럼 팔려 다녀요. 그런 상황에서 왜군이 들어오면은 나는 우리 주인에 의해서 목숨 걸고 싸울 거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대개 일본군 편에 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서해 유성룡이 바로 이 법을 갖다가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양반들도 이제 군대 끌고 가고, 또 면참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그 노비들이 적의 머리, 일본군 머리 하나 베가지고 오면은 양인, 자유민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2개 베가지고 오면은 우림이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에 취직시켜주고, 3개 베가지고 오면은 실제 양반 벼슬을 주는 그런 면참법을 통과시키면서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조선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이 대동법도 마찬가지로 뭐 대동법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뭐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 조금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실시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요즘 정치인들은 뭐 하면은 다 국민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땐 양반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재산세나 종부세 현실화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라는 얘기했는데 그분이 현실화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이제 월세나 전세,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전가된다 이런 논리가 있듯이 대동법도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해서 토지에 따라서 부과가 되면 소장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조선에도 반복되거나 피해가 있었는지 약간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개혁을 하면은 그 소작인들에게 뭐 전가하는 경우도 나오긴 나오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그런 식의 이제 법을 시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뭐 검찰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이제 홍역을 많이 치렀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게 된 시초가 1912년에 일본인들이 만든 조선 형사령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 정도전이 처음에 개국 프로그램을 짤 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사권을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놨어요. 그래서 조선의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사헌부는 지금의 검찰 그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의금부는 이제 왕명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곳인데 지금의 공수처 비슷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포도청, 지금의 경찰청도 수사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성부도 수사권이 있었고, 근데 한성부가 가진 수사권은 주로 이제 한성부하고 포도청은 주로 이제 일반 상민들, 양반 아닌 일반인들 대상의 그 수사는 주로 포도청하고 이쪽 한성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양반들 수사는 의금부나 그다음에 사헌부, 그다음에 형조 이런 곳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한국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결국 비판받는 거는 자의적으로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가장 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사헌부가 위세가 막강했죠. 이제 막강한데 사헌부에서 안 하면은 의금부에 신고하거나 딴 쪽에 신고하면 바로 그 사헌부 권한을 갖다 잡아 가뒀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오면서 권력형 비리가 아주 드문 나라예요. 우리 이제 해방 이후에 몇십 년 동안 뭐 5년에 한 번씩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권력형 비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조선은 그걸 절대 못하게 시스템을 그렇게 짜놨고, 여기에다가 이 사헌부 같은 경우 사헌부하고 사관원, 그러니까 사헌부는 수사권도 있고 언론권, 탄핵권 다 갖고 있고요. 사관원은 수사권은 없고 언론권하고 탄핵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 양사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정의 회의가 열리면 가장 먼저 회의에 가장 먼저 옵니다. 안 섞이려고. 그리고 회의 끝나면은 또 가장 늦게 나가요. 나가는 동안에 만나면 청탁받는다고 해가지고 가장 늦게 나가죠. 그런데 국민이 상갓집 안 가죠. 근데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세상 떠났는데 어떻게 문상 안 하냐. 그래서 이제 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따라가더라도 가장 뒤에 따라가서 옷을 갖다 갈아입고 조문 딱 하고 사람들에게 섞이지 말고 그냥 돌아와라. 뭐 이런 식의 아주 엄격한 자기 이제 제도로 만들어 놨죠. 여기에다 또 뭐냐면 조선의 판사들은 이 사헌부나 의금부는 대과에 급제한,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 가지고 판결하는 판사들은 중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유로는 중인들인데 어떻게 보면 얼핏 이해가 안 가죠. 판사는 신분이 낮은 중인들이 하고 수사는 대과 급제한 사람들이 하고, 그것도 다 우리 조상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왜 그렇게 짰냐면 이 사유로운 판사들 정치 고려 같은 거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과급제자들이 수사기록 보내왔는데 이 판사들이, 조선의 판사들이 자기 뭐 재량으로 뭐 누구 감해주고 그건 감해줬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배 뭐 3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곤장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똑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 이제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법하고 가장 비슷한 그 조항을 끌어다가 비율을 끌어다가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을 선고하면은 그걸 갖다가 감하거나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임금이죠. 그러니까 임금 외에는 누구도 못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이 상당히 처음에 개국 프로그램을 짤 때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걸 이제 끝까지 밝혀내고, 거기다 또 이제 가장 심각하게 본 범죄가 뭐냐면 이 탐관오리, 벼슬을 이용해서 부정축제한, 이건 아주 심각하게 봐가지고 그걸 갖다가 탐관오리 같은 경우 이 장오안이라고 해가지고 이 명부를 따로 만들어요. 그 장오안에 이름이 오르면은 그 자손대대로 벼슬을 과거로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에 한번 이름이 오르면은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딸 같은 경우 데려가려고 안 하고 아들 같은 경우 시집 오려고 하는 양반 대가집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벼슬아치들의 이 부정부패는 아주 강하게 처벌했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요즘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 보면 오히려 조선 시대보다 못한 측면들이 여러 개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사실 수사권 여러 군데 나눠 갖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 한번 하기가 이렇게 이제 힘들었던 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를 저희는 이제 뭐 일제 강점기 그 표현이나 일제 시대나 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일본을 중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대일항전기 그렇게 부르는데 일본과 대항해서 전쟁했던 시기 대일항전기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대일항전기 때 일본인들이 모든 시스템을 갖다 파괴해 놨기 때문에 그 파괴한 그걸 갖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을 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대로 와가지고 거의 관습화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역사학에서 그 일본 총독부 역사관 추종하는 그걸 좀 이제 그 독립운동가 역사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가 거의 뭐 린치에 가까운 그 비판을 엄청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가 이 바뀌기가 상당히 힘든 나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쭉 온 거 보면 뭐 대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간략하게 김 선생의 어떤 사상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다시 조명을 받고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이 대동법에서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 조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토지에 대한 보유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득세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 사회에서 보자면 이제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조선 시대에도 이런 누진세적인 측면을 좀 강조한 그런 주장도 혹시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뭐 결국 잠복 선생이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백성들의 경제가 좀 이제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동양 유학 사회는 우리가 대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동사상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얘기란 책에 나오는데 얘기 예운편에 나오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공자가 하루는 노나라에서 벼슬 살 때 국가제사를 마치고 성문 위에 올라가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숨을 아주 크게 쉽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왜 한숨 쉬십니까 하니까 옛날에는 천하는 다 공의 것이라 천하는 다 공공의 것이라 아무도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다 먹여 살렸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전부 다 직업이 있었고 여성들은 다 시집 갈 곳이 있었고 나이가 든 사람은 다 사회에서 다 봉양했다. 그런 사회를 갖다 대동사회라고 했다. 그다음에 대동보다 못한 사회가 소강사회라는 건데요. 이번 중국 가보시면 요즘 중국의 이 소강이란 말을 갖다가 이 소강은 이뤘다라고 중국 공산당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동사회보다 못한 사회, 조금 못한 사회가 소강사회예요. 소강은 뭐냐면 이 왕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을 위한다 뭐 그런 건데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사회를 갖다 소강사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못한 사회를 갖다 난세라고 하는 게 난세. 아주 어지러운 이제 그런 세상인데요. 결국 이제 김육 선생이 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경제적 평등을 좀 이제 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조선 이 대동 사회를 말할 때 같이 가는 제도가 이 정전제라는 게 정전제. 이 사각형 앞에 사각형 안에 우물정자를 쓰면은 땅이 9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 한 집안에 하나씩 똑같이 나눠가지고 가운데 땅은 공동으로 경작해가지고 국가의 행정비용으로 세금으로 내놓은 제도가 대동 정전제인데 이 정전제가 시행되는 사회가 대동사회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유학자들이 개혁
정치가인 유학자들이 유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 극보수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걸로 보면 아주 혁명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대동사회를 이제 꿈꾸었던 거죠. 경제적인 평등이 상당히 이루어진 대동사회를 꿈꿨던 건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이제 성립된 것이 노동계급하고 자본가하고 타협의 산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 양극화, 빈부 차이가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런 걸 해결할 잠곡, 김욱 같은 이제 정치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세금 제도는 조선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가 비교적 단순해요. 그 조용조 세틀이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대동법으로 이 조의 문제는 뭐 일정 부분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제 딴 부분들 그 군역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 해결이 안 되다가 그 영조 임금이 이제 군역법으로 조금 이제 개정을 조금 했다가 결국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대원군이 이제 모든 양반들로 다 이제 이 군역제를 병역제를 내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부에서는 상당히 개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가 나중에 정조임금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노론 일당 독재가 거의 고착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순조 10년에 홍경내난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까지는 조선의 백성들이 이 공적인 시스템에 호소를 하면은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가 정조가 이제 독자절 끝에 세상 떠나고 그다음에 순조가 왕이 되고 노론 일당 독재가 고착화되면서 이제 뭐 저 정도 믿을 수 없다. 그냥 우리 문제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밀란의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때 이런 논의를 가지고 빨리 그 양극화 해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논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에 이상하게 특히 이제 지식인 사회들이 이 반민족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통일 이쪽도 아주 강해졌고 이게 아주 우리 사회에는 그 부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건데 우린 결국 이제 북한하고는 우린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예요. 근데 민족주의, 한국 민족주의는 서구 민족주의와 아주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서구 민족주의는 그 기독교, 코스모폴리탄 사회가 민족 국가화가 되면서 곧바로 제국주의화가 돼갖고 침략하잖아요. 동양에서는 그런 경로를 일본만 겪었고 나머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1908년도에 단재 신초 선생이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제국주의가 몰려오고 있다. 이거에 뭐 갖고 맞서 싸울 거냐. 우리 민족주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올해가 단재 신초 선생이 조선혁명선언을 쓴 100주년 되는 해인데요. 조선혁명선언이 바로 뭐냐면 아주 강한 민족주의지만 민족주의에서도 그 같은 민족 중에서도 일본에 붙은 토호도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민중을 뜻하는 그런 이제 조선혁명선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민족주의는 백범 김구 선생이 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평화주의고 남을 침략하자는 게 아니고 민족주의가 나쁜 게 자기네 민족이 우월하다라고 해갖고 다른 민족을 지배 정복 대상으로 삼으니까 비판받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 뭐 이쪽에 해외 뻗어나가면 다 우려하는데 한국이 해외 나가면 다 좋아요. 그 현지 사람들도. 이게 상당히 그건 우리 민족이 원래 갖고 있던 홍익인간 사상이 난 또 뒷받침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이 홍익인간 사상을 홍익인간 사상이 결국 이제 대동 사상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뭐 일조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